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틀째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고 서울 시내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3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했다고 판단하며 경기에 대한 경고음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2,000호를 올해 공급합니다. 이 중 40%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은행체제로 바뀐 지 4년여 만에 다시 지주사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 지분을 완전히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모두 10개 시도시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지금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1시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청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57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12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인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어제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서울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7개 지역에서도 비상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늘면서 하루 종일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내일 오후나 돼야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비상 저감 조치로 차량 운행이 제한이 되죠? 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 400여 곳도 문을 닫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역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들이 대상인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줄이고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도 시행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란 진단을 내놨는데 내수 부진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여러 통계치를 보다 보면 경제가 나빠진 건지 뭐 괜찮은 건지 전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KDI 진단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꽤 뜨거운 논쟁이었었죠. 한국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네.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 KDI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니면 상당히 좀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1월호에 이제 경기 판단 동향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최근 3개월간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면은 11월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가 다소 둔화된다. 네. 근데 12월호에는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근데 이번에는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 이건 KDI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현재 그리고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부의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둔화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놓고 쓴 것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신 건데 네. 최근 건설과 설비 투자 감소폭이 눈에 띕니다. 이게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 틀을 좀 보면은요. 네. 내수 부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 투자 부진 역시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출 부분입니다. 수출에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반도체와 이제 화학,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투톱이었었죠.
자동차는 먼저 꺾였었고요. 네. 이게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상당히 또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고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약간 증가폭도 있기는 하지만 그 증가폭 자체가 그리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소비자 판매 부진, 그 다음에 건설 투자와 투자 부진, 마지막 이 수출 부진까지도 이어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왜 이렇게 수출이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걸까요? 수출이 세계 경제 역시 위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의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8.3% 급감, 화학 같은 경우에는 6.1% 급감이어서 이게 11월까지 너무 좋다가 12월부터 확연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이랬을까 좀 보면 중국발 수출 분야를 보면 거의 14%가 감소가 됐거든요. 아마도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뭐 그 여파가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에 금융시장에 먼저 나왔었는데 실물 분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출이 굉장히 뼈아픈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도 수출로 다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 석유화학, 특히 반도체가 꺾이게 된다면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평론가님이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 기재부가 내놓은 그린북에서도 반도체를 꼭 집어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식고 있다, 꺾일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 역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분기 실적에서 이미 어닝 쇼크가 나왔고 1분기는 거의 이제 더 나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관건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네. 일단 최근에 디램 가격들이 너무나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데 문제는 더 꺾이지 않고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12월 부분만 보면 거의 8.3% 급감. 아마 1월은 더 나빠질 것이고 2월, 3월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은 부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3월부터 좀 반등할까 말까. 그러니까 올 1분기가 반도체 바닥이냐 아니냐가 실은 올 한 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수출, 나아가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뭐 가로짓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산업연구원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기 실사지수 BSI를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 역시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는 이제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 제조업들에게 일종의 서베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가 뭐 어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뭐 고용은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지금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BSI 같은 경우에는 83. 뭐 전망 같은 경우에는 85.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위를 응답하면 앞으로 향후 뭐 기업 경기, 제조업 경기 좋아질 것입니다인데 이게 90대만 돼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83, 85를 이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것은 향후 현재 기업 환경,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진 탈출이 좀 힘들어 보이는 이런 측면이고요. 반도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분이 충격적인데 이 부분이 90을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전달에 보면은 111이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111이 한순간에 지금 12월에 90으로 뚝 많이 떨어졌다는 꺾였습니다. 것은 한순간에 네. 꺾였죠. 이미 현장 기업들은 특히 반도체 부분이 확연히 나빠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면 바로 또 고용 감소로 직결되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올 한 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 염원이 일자리, 네. 결국 고용 시장의 호전일 텐데요. 결국 고용이 개선되려면 어쨌거나 민간 섹터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부분들은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좀 체감 경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고용 전망도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꾸는 부분은 일단은 투자부터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뭐 거의 10%대, 15%대 급감만 하고 있는데 결국 고용에서 어떤 희망의 빛을 보려면 이 빠르게 떨어지는 이 투자 감소가 일단은 좀 정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네, 올해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 지표나 분석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40%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오늘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내놨는데요. 모두 2,000가구 규모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재원으로 4,5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이 특히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처음 도입돼 작년 말까지 8,500여 가구의 보증금을 지원했고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대차 계약을 맺고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조 기자,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장기 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500만 원 이하, 4에서 5인 가구는 584만 원, 6인 가구는 622만 원 이하입니다. 또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현재 가치가 2,85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장기 안심주택 지원 대상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또 2인 이상 가구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 자격이 완화돼 올해부터는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어도 장기 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가장 비싼 전세 아파트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로 50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이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갤러리아 폴의 217제곱미터가 50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는 판교 알파리움 2단지 203제곱미터 전세가 20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조망권이 우수하고 업무 중심지 접근성이 좋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2014년 민영화를 위해 지주사가 해체된 지 4년여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준 기자. 네, 우리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범식은 끝났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4층에서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네, 출범식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리고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태승 지주회장은 적극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과 글로벌 전략 추진을 통해서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원래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도에 정부 지분 100%로 설립된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인데요. 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 11월에 해체됐다가 4년 2개월 만에 다시 지주사로 부활했습니다. 네, 오늘 최종구 위원장이 남은 정부 지분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최 위원장은 출범식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18.4%를 매각해서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최 위원장이 완전한 민영화라는 표현을 쓴 건 현재 우리은행의 단일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가 2016년도에 30%에 달하는 예보 지분을 민간 과점주주한테 쪼개서 팔긴 했는데 여전히 예보 지분이 18.4%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최 위원장이 나머지 정부 지분도 다 팔아서 완전 민영화를 이루겠다 뜻을 밝힌 겁니다. 네, 과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오후에 손태승 회장 지주가 경영 전략을 밝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은행의 지주 출범으로 국내 금융권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 등 5대 대형 지주사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무엇보다 비은행 금융사들을 인수해서 은행의 치우친 구조를 탈바꿈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급선무인데요. 현재로선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신탁사 등
규모가 작은 금융사부터 사들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손태순 지주회장 겸 행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이 지주사 운영 전략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 발효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 4%에서 혁신정보통신기술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발효되면 기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과 직결된 사안인데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법 232조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에만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최근 한 미국의 무역 전문 매체는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 관련한 3가지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20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전기화, 차량 공유 등 미래용 자동차 기술을 도입한 차량이나 부품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마지막은 앞 2가지 안의 절충안입니다. 일률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자율차 등 미래차에 대해서는 폭넓게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된 건 첫 번째 안, 그러니까 모든 차와 모든 부품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미 상무부가 앞서 만든 조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안은 중국의 첨단 자동차 육성 계획인 중국 제조 2025 구상을 견제하는 한편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의 반발은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 자동차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에겐 제한적 관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자율차나 미래형차 부품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베트남이 급부상한 가운데 태국과 하와이, 판문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의 IT 스타트업인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멀티 카메라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삼성이 올해 첫 M&A를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인 글로브스는 삼성전자가 멀티카메라 전문 스타트업인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1,680억 원에서 1,800억 원가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코어 포토닉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2012년 설립된 코어 포토닉스는 광학 줌과 저조도 촬영 등 모바일 기기용 멀티카메라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어 포토닉스는 자사 특허 기술을 애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고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도 그동안 코어 포토닉스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2017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 8 이후 삼성 스마트폰에 장착된 듀얼 카메라는 모두 코어 포토닉스와 협업한 것입니다. 네, 인수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삼성이 이번 인수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업계는 듀얼 카메라를 넘어 3개,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하며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미디어, SNS의 활성화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3월 최신폰 출시를 앞두고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바꾸실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단말기 공시 지원금 인상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월 스마트폰 대전을 앞두고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출시된 제품의 공시지원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빼면 실제 구매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이 삼성 갤럭시 9 시리즈, LG G7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할인폭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LG전자의 V35 싱크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7월에 출시된 이 제품은 출고가가 104만 8,300원이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출고가의 50%가량이 공시지원금으로 풀린 셈인데요. 월정액 6만 9천 원 요금제 기준으로 SK텔레콤은 55만 원, KT는 70만 3천 원, LG유플러스는 65만 1천 원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선택 약정 할인, 즉 사용요금으로 할인받는 게 더 유리했는데 일부 제품은 공시지원금이 더 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약 25%가량의 선택 약정 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적용하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는데요. 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일부 제품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 3월 최신폰 출시를 앞두고 재고 처리 확대를 위해서 공시지원금이 소폭 더 확대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초임 연봉은 평균 3,600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공기업 131곳의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임 연봉 평균은 3,64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올랐습니다.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로 4,989만 원으로 나타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4,894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설문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60%대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이 79%로 더 높았습니다. 요즘 가정집,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는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건조기가 인기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건조기 안에 옷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건조기 성능 차이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브랜드 건조기 7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삼성과 LG, 대우전자 제품에 밀레와 블룸베르크 등 해외 브랜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결과를 보니 두 제품을 제외하면 세탁물을 건조기 용량의 절반 정도 넣었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바짝 마른 옷과 수건이 나와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시된 최대 용량까지 세탁물을 넣고 건조를 하면 한 제품도 절반 용량만큼의 성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4개 제품은 빨래를 널어서 말렸을 때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2개 제품은 물기가 약간 남아 보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1개 제품은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물기가 많이 남아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럴 거면 표시 용량을 줄여도 됐을 텐데 제조사들의 용량 경쟁 때문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력 소비량도 좀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게는 1.7배까지도 차이가 났는데요. 해당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연간 드는 전기료를 계산해 봤더니 가장 비용이 저렴한 제품은 32,000원가량이 들었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은 54,000원이 들어서 2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외에도 건조 시간 역시 제품에 따라 최대 1시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비교 정보는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행복드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돌파하면서 우리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0.64% 하락세 206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0.5% 내림세 68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SK하이닉스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4% 내리면서 6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4%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율주행차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알리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 내리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여당에서 신한울 원절건설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4% 오름세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